자, 여러분 안녕. 자, 현동쌤입니다. 학교에서 로마를 한번 수업을 해봤는데 여러분이 굉장히 어려워한다라고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로마 영상을 여러분 유튜브에 올려서 여러분 시청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할 테니까 자, 영상 시청해서 여러분 로마 열심히 공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로마 공화정의 발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왕이 통치하는 정치를 왕정이라고 하고요. 자, 현재 우리나라도 공화정입니다. 국민의 대표를 뽑아서 국가를 통치하는 것을 공화정이라고 하고요. 자, 여기 단기의 공화정은 소수, 적은 사람이 정치에 참여합니다. 힘 있는 사람들, 왕이나 귀족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로마에서 귀족들은 하나의 관직들을 만들어 놓고 시스템 체계를 만들어 놓습니다. 네. 집정관 2명과 원로원을 중심으로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 거죠. 집정관은 오늘날의 대통령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럼 대통령 2명을 데리고 로마를 운영해 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또한 대통령을 경험한 그 할아버지들, 경험 많은 정치인들을 원로원이라고 해서 이들이 집정관에게 조언하면서 로마의 정치가 운영되게 됩니다. 자, 정치의 방향은 소수에서 다수가 정치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바뀌겠죠. 그렇습니다. 평민이 정치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 과정은 우리가 이미 배웠던 그리스의 아테네 민주정치 발달 과정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되겠습니다. 자, 단순히 평민이 돈이 많다고 해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거 아니죠? 네, 맞아요. 사회적 역할, 의무를 다해줬을 때 국가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개인에게 주게 됩니다. 바로 그 의무는 군대에 가는 것이 되겠죠. 모범을 보여야 그 모범에 따른 대가가 따라오게 되겠습니다. 자, 평민들이 정치에 참여하게 되면서 일명 평민들의 정치회의체에 평민회가 등장하고 있고요. 평민들의 대표를 호민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국회의원 정도로 호민관을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자, 이러한 로마가 갑자기 전쟁에 휘말리게 되면서 혼란기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자, 바로 포에니 전쟁은요, 로마가 카르타고라고 하는 아프리카 북부에 있었던 국가랑 한번 빵 하고 부딪히게 된 것인데, 로마라고 하는 국가가 지도를 통해 볼 때, 로마라고 하는 국가 그 반도에서 바다로 뻗어나가려고 해요. 해상무역을 하고요.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카르타고라고 하는 국가도 바다로 뻗어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바다는 하나밖에 없겠고 로마가 카르타고 이 두 국가가 하나의 바다를 갖고 싸우게 된 겁니다. 그 바다가 바로 지중해인 거죠. 그래서 일명 지중해 패권을 갖고 이 두 국가가 전쟁을 벌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 결국 로마가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 배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명 로마가 지중해를 장악하게 되면서 지중해는 로마의 호수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 로마는 나아가서 카르타고의 영토도 먹게 되면서 굉장히 큰 국가로 변화하게 됩니다. 자, 전쟁 이후에 로마가 좀 더 커지면서 좋은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길 겁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쉽게 느껴볼 수 있는 건 그 로마가 카르타고를 점령하게 되면서 로마 지배 하에 있었던 국가들 내지 주가 있습니다. 그들을 이제 속주라고 불러요. 오늘날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식민지 정도의 개념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속주들이 로마한테 잘 보이려고 값싸게 곡물을 바칩니다. 값싸게 곡물 바치면 좋겠죠? 근데 문제점은요. 로마 안에서 농사를 져서 곡물을 팔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워낙 값싸게 곡물들이 대량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공급이 많아지게 되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즉 자영농들이 농사를 짓고 이 곡물을 팔고 싶어 했는데 오히려 폭락하는 곡물 때문에 가난해지게 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농민들은 가난해지니까 자기 땅을 팔아서 자기의 삶을 유지하려고 하고 그 땅을 누가 갖게 되느냐? 귀족들이 매입하게 되면서 귀족들은 자신의 땅을 오히려 계속 넓히게 됩니다. 사회의 극과 극,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겁니다. 귀족들은 자기의 땅을 넓히고 자영농은 자기의 땅을 잃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귀족들의 이 대농장을 일명 라티푼디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칠판에 분명 적어줬을 겁니다. 자, 다시 이야기하면 로마는 전쟁 이후에 영토는 팽창되고 여러 가지 힘은 커졌으나
로마 사회의 근간이 되는 자영농이 몰락하게 되면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영농이 곧 평민이거든요. 평민들이 돈 벌어서 군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군대도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대로 로마를 두게 되면 누가 봐도 로마는 망해버릴 겁니다. 이 상황을 막기 위해서 평민의 대표인 그라쿠스 형제가 개혁을 시도했지만 이것은 실패로 끝납니다. 왜? 귀족들의 입장에서 평민들이 못 살게 된다. 관심 없거든요. 자기들은 대토지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네, 로마 사회는 안 좋은 방향으로 빠지게 될 겁니다. 자, 그 이후에 어떤 정치인이 등장하게 되느냐? 군인 출신의 카이사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이 사람이 거의 독재처럼 권력을 장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밑에 부하 장수한테 칼을 맞고 죽습니다. 브루투스 넘어져 라고 하는 걸 외치고 죽게 되고, 이 사람이 황제는 아니지만 황제처럼 역할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황제를 엠페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카이저, 시저 이런 말을 쓰기도 하죠. 그 카이저, 시저가 이 카이사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에서 유래된 겁니다. 이 사람 황제는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공화정 말기에 등장했던 군인 출신의 정치인으로서 암살당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뒤에 넘어가서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 자, 교과서 미레엔에서 참고해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라쿠스 형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여러분이 말풍선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눈으로 보시고, 자, 오른쪽 티베리우스 그라쿠스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지를 한번 눈으로 보세요. 자, 결과적으로 1번과 2번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해 본다면, 자, 기억의 상황은 왜 나타나게 되느냐? 자영농이 왜 몰락하고 평민들이 왜 토지를 잃게 되느냐? 네, 귀족들이 라티푼디움, 자신들의 대농장, 대토지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고요. 여기서 조국을 위해 싸운 전쟁은 포에니 전쟁이 되겠습니다. 자, 위 자료를 바탕으로 그라쿠스 형제가 이 개혁을 실시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누구를 살리기 위한 거죠? 누구를 키우기 위한 거죠? 그렇습니다. 자영농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개혁을 시도하였으나 실패로 끝이 났었습니다. 자, 로마의 제정으로 넘어가서 볼게요. 로마의 황제가 등장해서 정치하고 있는 시기를 제정이라고 부릅니다. 자, 옥타비아누스가 등장하는데 얘는 누구냐? 카이사르의 양아들입니다. 카이사르가 독재자처럼 하다가 황제는 오르지 못했고 죽어버렸죠. 암살당했죠. 그 모습을 지켜보고 뭔가 통치를 하고 있는 사람이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이 사람의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불리는데, 원로원들이 옥타비아누스한테 잘 보이려고 최고 권력자에게 바치는 하나의 칭호였고요. 우리는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 이 두 이름을 같이 쓰게 될 겁니다. 자, 양 아버지가 암살당해 죽었죠? 그래서 얘는 고민을 합니다. 아, 내가 황제나 독재자처럼 행동을 보이면 암살당해 죽겠구나. 나는 황제가 아니야. 나는 제1의 시민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국가를 통치해 나갑니다. 그 외에 군대, 행정, 세금 제도입니다. 조세 제도를 개혁하고 있고요. 사회 전반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겁니다. 전국의 도로와 수도를 정비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로마 시대의 전성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옥타비아누스 이후에 로마의 안정기가 찾아오게 되는데 5명의 황제가 등장해서 약 200년 동안 로마가 전쟁 없이 평화의 시기를 겪었다라고 해서 팍스 로마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항상 평화의 시기, 안정의 시기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위기가 찾아옵니다. 군인 황제 시기, 군인 출신의 황제가 등장하다 보니까 나라가 조금 혼란해지는 경향들이 보여지고 있겠고요. 자, 이러한 혼란, 로마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 3명 정도의 황제를 이야기해 볼 건데요. 네, 파란색으로 표현해 볼게요. 디오클레티아누스. 나라가 엄청 넓어졌죠? 땅덩어리가 넓어졌으니까 이것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동과 서로 쪼갠 다음에 각각의 황제, 부황제, 황제, 부황제를 둡니다. 그래서 제국을 4개로 나눠서 통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콘스탄티누스. 다 황제 이름입니다. 얘는 뭘 하느냐?
크리스트교, 기독교를 종교 세력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 국가의 수도를 옮깁니다. 원래는 요 로마였죠.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로 옮깁니다. 자, 얘들아, 오늘날의 콘스탄티노폴리스 여기는 어디일까요? 네, 터키의 수도인 이스탄불이고요. 여기 콘스탄티노폴리스는 뭐냐면 자기 이름을 딴 도시입니다. 콘스탄티노폴리스. 자기 이름 딴 도시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서쪽에서 통치가 안 되니까 동쪽으로 옮겨서 변화를 꾀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테오도시우스 마지막이죠. 크리스트교를 국교화합니다. 로마의 공식 종교는 기독교가 되는 겁니다. 누구 때? 테오도시우스 때.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정을 한번 정리해 봤고요. 넘어가서 자, 아우구스투스가 교과서에서 어떤 이야기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요 가운데 기자와 아우구스투스의 대화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당신은 황제와 다름이 없는데 굳이 황제의 칭호를 왜 쓰지 않았나요? 라고 하는 걸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우구스투스가 나의 양 아버지였던 카이사르는 독재자로 인식되어 로마 시민에 의해서 암살당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시민으로 남아서 국가를 통치하겠습니다. 나는 로마의 제1시민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로만 시민임을 자처했을 뿐 실제로는 황제처럼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로마 제정기의 아우구스투스를 배우고 있는 겁니다. 자, 로마의 문화 간략하게 볼게요. 자, 로마의 문화는 일명 실용적이다라고 표현하는데 말 그대로 실생활에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따 뒤에서 볼 건데 뭐 목욕탕, 뭐 대형 경기장, 뭐 수도교 이런 건축물들이 이 실용적인 사례를 잘 보여주고 있고요. 자, 로마의 문화 중에 유명한 건 바로 법입니다. 법.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속담도 있을 정도죠. 그만큼 이 로마라고 하는 국가는 법을 잘 만들어서 통치하고 있었음을 보여준 하나의 뭐 예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민법을 만들어서 12개의 법을 정리했고요. 하나의 성문법입니다. 기록으로 정리했고 로마 안에서 시민과 시민이 아닌 사람으로 구분해서 봅니다. 로마의 시민은 엄격한 뭔가 뭐랄까요, 조건에 따라서 시민을 부여하기 때문에 로마가 시민이 아닌 사람도 통치 안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로마 전체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법을 적용합니다. 그걸 만민법이라고 하고요. 자,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은 이 교과서 페이지에 같이 나와 있긴 했는데 동로마 비잔티움 제국할 때 우리가 어차피 이거 또 배울 겁니다. 뒤에서 언급하고요. 자, 건축 바로 실용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바로 이 건축들이 실용적인 사례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잘 안 보이네요.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계속해서 보면 네, 종교가 중요한 겁니다. 종교. 별표 한번 쳐볼까요? 자, 종교. 자, 단 하나의 종교밖에 이야기 안 할 겁니다. 기독교, 크리스트교 이야기 할 건데 자, 요게 처음에 로마는 크리스트교를 탄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냐? 이유가 있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해요. 왜? 기독교는 유일신이기 때문에 그 성자, 성령,
성부를 제외한 삼위일체설에 입각해서 이 유일신을 제외하고는 다른 신을 섬길 수 없습니다. 황제도 하나의 신처럼 충성할 수 없다. 강력하게 거부하고 있는 거죠. 자, 또한 사회적인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현재도 양심적인 병역 거부자라고 해서 군대에 일정 기간 복무하지 않고 감옥에 있다가 나오는 사람 있죠? 네, 탈생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기독교 교리에 따라서 군대 복무를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에 국가적인 입장에서 사회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명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람들을 탄압하고 박해하고 그랬죠. 그래서 사람들은 뒤에서 볼 건데 지하 무덤 들어가서 예배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자, 로마가 이 기독교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바꾸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한번 봤던 건데 제정기 자, 두 명이 등장합니다. 콘스탄티누스 이 사람이 크리스트교를 종교로 인정하고요. 이걸 밀라노 칙령이라고요. 밀라노에서 콘스탄티누스가 국가의 하나의 종교 세력으로 기독교를 인정한다라고 발표한 겁니다. 테오도시우스 392년에 그리스도교를 아예 로마 나라의 종교로 공식화 시켜버립니다. 자, 그 전까지는 싫어하고 극혐이었는데 기독교의 교세가 너무 강해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믿다 보니까 황제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그리스도교를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뒤에서 사진 자료들 볼게요. 교과서에 있는 자료들이죠. 이거 콜로세움이고요. 이거 개선문입니다. 실제로 경기할 때 쓰였고 현재도 남아있는 건축물이니까 굉장히 실용적이고 당시에 콘크리트 사용을 해서 굉장히 건축물을 잘 졌구나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교과서 46쪽에 있는 자료들인데요. 수도교입니다, 수도교. 자, 산에서 계곡물이 흐르겠죠? 이걸 쭉 가져와서 시내에 물을 공급하는 겁니다. 자, 이거 오른쪽에 이거 도로죠? 현재도 남아 있습니다. 그대로. 약 2000년 지났는데 도로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죠. 얼마나 잘 만들었으면, 당시에 얼마나 잘 썼으면 지금까지 잘 보존이 되었을까요?
자, 또한 요거 교과서에 있는 지도는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자, 기독교라고 하는 게 현재 대부분의 인구가 믿고 있는 종교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유럽에서 로마라고 하는 국가가 이것을 국교화시키면서 공식적인 종교로 인정했기 때문에 현재 전 세계인의 다수가 믿고 있는 종교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로마가 굉장히 넓은 영토를 갖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처음에 박해했을 때 지하 무덤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모습들 교과서의 사진 자료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일명 카타콤 지하 무덤에 가서 예배를 했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배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굉장히 당시에 강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학습지에도 빈칸을 채워야 되는데 선생님이 보통 그 교실 게시판에다가 복사해서 붙여놨을 겁니다. 그거 참고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빈칸 채워보면 됩니다. 오늘 수업 들은 걸로도 여러분이 스스로 채워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문제 한번 풀면서 수업을 마무리해 볼 건데요. 자, 여러분 문제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힌트 하나 줄게요.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유의 수호자를 옥타비아누스라고 보면 됩니다. 아우구스투스죠. 즉, 이 문제는 옥타비아누스는 무엇을 했나요? 라고 하는 걸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정답 한번 골라 보시죠. 자, 일시정지하고 여러분 스스로 풀어보세요. 자, 잘 확인했나요? 네, 좋습니다. 정답은 그렇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자기의 양 아버지 카이사르가 암살당해 죽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황제에 오르지 않았고 제1의 시몬으로서 사실상 황제 역할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황제를 일명 프린캡스 제1의 시민으로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누가? 옥타비아누스가 그렇게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로마를 간략하게 보았는데요. 자, 요 내용들을 선생님은 오늘 좀 풀어갖고 설명을 해 본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헷갈리면 요 내용으로 한 번 더 살펴보면서 로마 내용들 정리해 보는 시간 스스로 가져보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는 로마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번 더 정리를 해본 겁니다. 자, 여러분 영상 여러 번 반복해서 로마 내용 들어보면 여러분이 로마 공부할 때 분명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자, 여러분 학교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